어르신, 밖이 많이 추워요. 지금 눈까지 와서 이렇게 계시면 정말 큰일 나요. 눈이 쏟아지는 서울역 광장.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습니다.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만 달랐어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 파랗게 질린 입술, 온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 남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오늘도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집에 가면 대출이자 애들 학비, 빠듯한 살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걱정도 산더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춘 걸까요? 모두가 피하는 노숙자에게 다가간 걸까요? 왜 이 노인은 추운 겨울밤에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걸까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패딩 하나 건넨 이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박정수, 나이 45, 경영지원팀 과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웬만한 일은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밤새워 일했고 주말도 반납하기 일쑤였어요. 회사에서 그의 별명은 해결사였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들 정수를 찾았어요. 박 과장, 이거 좀 봐줘. 박 과장이면 되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이번엔 되겠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승진 명단이 발표되는 날, 정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야, 정수야. 이번에도. 동기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게 벌써 4번째였습니다. 정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줄을 잘 섰다는 것. 정수는 그런 걸 못했어요. 아니, 안 했다는 게 맞겠네요. 술자리에서 윗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뒤에서 누굴 깎아내리는 것도, 그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정수야, 너무 낙담하지 마. 다음 기회가 있겠지. 동기의 위로가 귓가를 스쳤지만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기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9시.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언제부터인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 뭐라고 하지? 정수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미영은 정수의 승진 발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승진하면 드디어 숨통이 트일 수 있었거든요. 정순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빠듯했어요.
큰애는 올해 대학교 3학년.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집 대출이자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정수의 월급은 350만 원. 아내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벌어오는 돈이 100만 원. 합쳐봤자 45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적자였습니다. 매달 적자. 그래서 승진이 간절했어요. 부장이 되면 월급이 100만 원은 올랐거든요. 그 100만 원이면 숨 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정수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미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애들한테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서울역 광장. 눈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옷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었어요. 정수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야에 뭔가 들어왔어요. 광장 구석. 기둥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 얇은 잠바 하나만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의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피하듯이,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정수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맞아요. 정수도 힘들었습니다. 승진해서 떨어지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그런데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양반 저러다 얼어 죽겠네. 정수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노인 쪽으로 옮겼습니다. 가까이 가니 노인의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가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떨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갈까? 경찰에 신고나 하고.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 하지만 그 눈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말로 하지 못하는 간절함 같은 것.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었어요. 1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3년 전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패딩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폭신했어요. 겨울마다 정수의 몸을 지켜준 패딩. 정수는 그 패딩을 노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어르신, 춥죠? 이거라도 입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제 패딩이에요. 따뜻하니까 입고 계세요. 정수는 노인이 패딩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퍼까지 올려주고 후드도 씌워줬어요. 노인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채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정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돈이 뭐라고, 승진이 뭐라고. 정수는 얇은 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춥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정수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게 지갑에 남은 전부였어요. 어르신, 이걸로 따뜻한 거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안 돼. 괜찮아요. 받으세요. 정수는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조심하세요, 어르신. 정수는 셔츠 바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눈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젖고 등이 젖고 춥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승진해서 떨어졌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자신은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이틀 뒤 정수는 퇴근길에 또 서울역을 지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서울역을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날 밤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반 괜찮으셨으려나. 정수는 발걸음을 늦추며 그날 노인이 있던 자리를 살펴봤어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 어디 따뜻한 데로 가셨나 보다. 정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광장 반대편 구석에서 익숙한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패딩. 자신이 준 그 패딩이었어요. 정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패딩을 꼭 껴안듯이 입고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정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틀 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얼어 죽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 자네가. 노인의 눈이 정수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노인의 대답이 어눌했어요. 정수는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거든요. 노인은 한참을 정수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맙다. 서울역 근처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걸까?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노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가족분은 안 계세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있었지. 따님이 계시는군요. 연락은? 몰라. 나도 몰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노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정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다니. 치매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이후로 정수는 퇴근길마다 노인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혹시 또 얼어 계시지는 않나?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정수가 다가가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손자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처럼. 오늘도 왔구나. 네, 어르신. 밥은 드셨어요? 응, 아까 누가 빵을 줘서. 정수는 거의 매일 노인에게 밥을 사줬어요. 국밥집, 김밥 천국, 분식집. 비싼 건 못 사드렸지만 따뜻한 거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 미영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어느 날 저녁 미영이 물었어요. 정수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응, 그냥 회사 일이 좀. 회사 일이면 야근 수당이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통장에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서울역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가끔 밥을 사드리고 있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노숙자한테 밥을 사줘? 응. 우리가 지금 남 도와줄 형편이야?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한데.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당신 승진도 못했잖아. 그런데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써? 우리 애들 밥값이나 제대로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미영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순의 집은 매달 적자였어요. 큰애 등록금, 둘째 학원비, 집 대출 이자.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진짜 당신은 맨날 남 걱정만 하다가 우리 집안 거덜내겠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말대로 그냥 안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모습, 패딩을 꼭 껴안고 있던 모습, 맙다. 그 떨리는 목소리.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래도 그냥 못 지나치겠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 정수는 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김밥 2줄을 사갔어요. 어르신, 김밥 가져왔어요. 노인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자네 맨날 와서 미안하네. 괜찮아요. 저도 어르신 뵈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정수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김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노인의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회사를 했었어. 정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회사요? 어떤 회사요? 노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큰 회사였어. 직원이 많았지. 그래요? 응.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노숙자분 중에 과거 사업하셨던 분들도 계시다더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있었지. 딸이.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예쁜 딸이었어. 똑똑하고. 따님이 어디 계신데요? 모르겠어. 노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버림받은 건지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노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성진, 아니 성원, 그런 이름이었는데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성진그룹, 그건 정수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성진그룹이요?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맞아. 성진그룹이야. 정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내가 만들었어. 예.
그 회사, 내가 만들었다고.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 노인이 성진그룹 창업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성진그룹 창업주라면 김한수 회장. 현재 회사는 그의 딸 김서연 회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김한수 회장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 걸린 대형 초상화로 그 얼굴과 지금 눈앞의 노인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설마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수척해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눈매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 판단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노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연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회사, 내가 만들었다고. 혹시 정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 봤습니다. 성진그룹 김한수 회장. 여러 기사가 떴어요. 성진그룹 창업주 김한수 전 회장. 치매 판정 후 요양원 입원. 김한수 전 회장, 요양원에서 실종. 경찰 수사 중. 실종 한 달째. 김한수 전 회장 행방 묘연.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됐다고? 기사 날짜를 확인하니 2달 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실종된 게 2달 전. 그리고 정수가 노인을 만난 게 열흘 전. 타임라인이 맞았습니다. 혹시 진짜로 김한수 회장이신 건가? 정수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을 뻔했어요. 다음 날, 정수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한수라는 이름이 익숙하세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수? 네.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내 이름이야. 김한수. 정수는 숨을 삼켰어요. 진짜였습니다. 눈앞에 노숙자가 성진그룹 창업주 김한수 전 회장. 대한민국 재계 순위 22위. 대기업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이 꼴이 된 걸까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그게 기억이 조각조각이라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마를 짚었어요. 처음에 머리가 아팠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네. 그래서 병원에 갔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에서는 김한수 회장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약을 먹기 시작했어. 약이요? 응. 사위가 챙겨줬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겠고. 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더 나빠졌다고? 이상했어요. 치매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됐다니. 어르신, 혹시 그 약이 무슨 약이었는지 아세요? 몰라. 사위가 준 거라. 노인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이었지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략 이랬습니다. 김한수 회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김서연. 성진그룹의 현 회장이었습니다. 김서연은 5년 전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최민혁. 다른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재벌가의 딸과 엘리트 사위. 김한수 회장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민혁이가 회사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기특하지?
그렇게 최민혁은 성진그룹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최민혁은 야심가였습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인어른이 건재한 동안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김한수 회장은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주요 결정에도 항상 장인어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 노인네만 없으면. 최민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김한수 회장이 가끔 깜빡깜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을 놓치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지만 최민혁은 그걸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혁은 아는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김 과장, 나야.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의사는 최민혁이 예전에 뒷돈을 쥐어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검사 결과 좀 조작해줘. 치매로. 뭐? 그게 무슨. 돈은 넉넉히 줄게. 5천만 원이면 되겠어? 의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에 넘어갔어요. 검사 결과서가 조작됐습니다. 정상이던 결과가 초기 치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약이었습니다. 최민혁은 집에서 장인어른에게 직접 약을 챙겨줬어요. 아버님, 약 드세요. 치매 진행을 늦춰준대요. 김한수 회장은 사위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미녀가 고맙다. 하지만 그 약은 치매 약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한수 회장은 정말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뒤죽박죽되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아버님이 갈수록 심해지시네요. 최민혁은 걱정하는 척 연기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 케어를 받으셔야죠. 김서연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결국 김한수 회장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최민혁의 계획은 계속됐어요. 그는 요양원 담당 의사에게도 손을 썼습니다. 환자 상태를 좀 특별 관리해 주세요. 제가 따로 살해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도 같은 약물이 투여됐어요. 김한수 회장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 이름도 까먹고 딸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최민혁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최민혁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어요. 장인어른이 살아있는 한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종시키자. 요양원 CCTV를 조작해서 김한수 회장이 스스로 탈출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밤중에 장인어른을 차에 태워 서울역에 버렸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알아서 되겠지. 그게 최민혁의 생각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탈출해서 실종됐다. 얼마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 서울역에 버려진 김한수 회장은 처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조각조각 흐릿하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노숙자 차림이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노숙자 취급했어요. 경찰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김한수 회장은 서울역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다 눈 내리는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패딩을 벗어 자신에게 입혀준 남자. 박정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야?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장인을 길거리에 버리다니, 그것도 죽게 만들려고.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르신, 그 사위가 어르신을 버린 거예요?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범죄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상대는 성진그룹 사위. 아니, 사실상 지금 회사를 움직이는 실세. 내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질까? 정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15년을 회사에서 줄도 못 서고 묵묵히 일만 한 사람. 갑자기 재벌가의 비밀을 파헤친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패딩을 껴안고 떨던 모습,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모습. 맙다. 그 말을 할 때 눈에 맺힌 눈물. 저 양반이 잘못한 게 뭐야? 그냥 회사를 만들고 딸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정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최 전무랑 비서실 박 비서가 좀 이상하다더라. 뭐가? 단둘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최민혁 전무와 비서실 박지연 비서. 박지연은 김서연 회장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설마 불륜? 정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최민혁과 박지연이 이미 1년 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둘은 아주 조심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호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김서연 회장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정수는 우연히 경영지원팀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직속 특별조사건. 그 서류에는 최민혁과 박지연의 불륜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조사하고 계셨구나. 김서연 회장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완전히 끝장낼 증거.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낼 증거. 회장님이 불륜만 조사하느라 아버님 일은 놓치신 거구나. 정수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서연 회장은 남편의 불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실종됐을 때도 남편이 범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치매 때문에 탈출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평범한 과장이 회장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정수는 회사 내부 조사팀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은 회장 직속 부서였거든요. 정수는 익명으로 제보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보 내용. 성진그룹 창업주 김한수 전 회장님이 현재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 신세로 계십니다. 최민혁 전무가 회장님께 약물을 투여해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 후 요양원에서 탈출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서울역 광장 3번 출구 인근. 특징 검은색 롱패딩 착용.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지 이틀 후, 정수는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박정수 과장님, 회장님실로 오시래요. 회장님실이요? 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제보 때문인가? 아니면 들킨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서연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르신? 김한수 노인이었어요.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고 정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왔구나. 노인이 반갑게 웃었어요. 김서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수 과장님이시죠? 예, 회장님. 정수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대답했어요. 제보해 주신 분이 과장님이었군요. 조사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김서연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연 회장은 정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보를 받고 직접 서울역으로 갔다는 것, 아버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셔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진술과 의료 기록을 대조해서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 남편이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김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불륜만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분했는데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한테까지 손을 댔을 줄은. 정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김서연 회장이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서연 회장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불륜 증거, 아버지 유기 증거, 약물 투여 증거, 담당 의사와의 공모 증거, CCTV 조작 증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최민혁이 체포된 날, 정수는 뉴스로 그 소식을 봤어요. 속보 성진그룹 최민혁 전무, 존속유기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 속보 최 전무, 장인 김한수 전 회장에게 약물 투여. 경찰 수사 확대. 속보 최 전무와 불륜 관계 박모 씨 공범 혐의 조사 중. 정수는 TV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드디어 끝났구나. 며칠 후, 정수는 또 회장님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서연 회장과 김한수 전 회장이 함께 있었어요. 노인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약도 끊었더니 기억도 많이 돌아왔어요. 정수야. 노인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어느새 반말을 쓰고 계셨어요. 마치 손자에게 하듯이. 예, 어르신. 이리 와봐. 정수가 다가가자 노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정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눈이 오던 날, 그 패딩이 내 목숨이었어. 정수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도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김서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제 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인사팀에서 연락 안 갔어요. 오늘자로 승진하셨어요. 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서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부장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번 일로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거든요. 정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울역을 지나며 걸었습니다. 예전에 노인이 앉아있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인은 추위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수는 여전히 승진 못하고 눌려 살았겠죠. 하지만 정수는 멈췄어요. 패딩을 벗었어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내 미영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당신 부장 됐대. 응, 알아.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정수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줄게. 빨리 와. 오늘 삼겹살 구워줄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눈이 안 오네. 대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민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담당 의사의 자백, CCTV 조작 기록, 약물 구매 내역,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 결국 최민혁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재판도 김서연 회장의 완승이었어요. 최민혁은 재산 분할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서연 회장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불륜 상대였던 박지연 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간녀로서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됐어요. 물론 둘 다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부장으로 승진한 후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더 이상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서연 회장이 직접 정수의 능력을 인정해줬으니까요. 박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부장님께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1년 후, 정수는 또 승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이사님,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라간 거야? 회장님이랑 친하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정수는 김한수 전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건강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정수야, 왔구나.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정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 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긴. 다 내 덕분이지.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어르신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그냥 눌려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노인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야. 네.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건 뭔지 알아? 뭔데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따뜻한 마음이야.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 권력? 그런 건 다 잃을 수 있어. 실제로 나도 다 잃어봤잖아. 노인의 눈에 빛이 맺혔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할게요, 어르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서울역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그 자리를 쳐다보게 됐어요.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듯. 그런데 저쪽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젊은이.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요, 추우시죠? 이번에는 패딩이 아니라 머플러를 풀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젊은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정수를 올려다봤어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눈이 내리는 서울역. 정수의 발자국이 하나둘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따뜻함이 번져갔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눈 오는 날 패딩 하나 벗어주는 작은 용기.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도 서울역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추위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혹해서 반에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